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인식 또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습니다. 평등 공정 정의라는 정부의 기조는 대루남불과 진영 논리 속에서 빛이 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또 다른 기득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파력을 좀 더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유행을 확산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고령층에서의 감염을 줄이고 또 감염되었을 시에 중환자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오염지역 내에 사람이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병 안 걸리기를 바란다 그러면 안 걸리면 사실 제가 볼 땐 이상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 위해 쇄신 내각을 내놨지만 장관 후보자들에 이어서 총리 후보자까지 청문회 현장은 후보자마다 바짝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열린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도덕성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과태료 체납과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등 야당의 여러 공세에 김 후보자는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나이트 먼저 청문회 소식입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동안 열리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오른 건 예상대로 도덕성 문제였습니다. 과거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으로 32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던 이력이 언급되자 김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곧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직 후보자로서 어떤 형태로든지 체납이라는 또 그래서 자산이 압류됐다는 그런 기록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상습성이 될 만큼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으니까 요즘은 다시 한번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신의 저서에 학창시절 왕따 가해자였다고 고백한 데 대해서는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썼다고 해명했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한 과거 발언을 두고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제가 거듭 피해자한테 사과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특히 성인지 감수성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강원 산불 재난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야당의 지적에도 사려 깊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인정과 사과에도 야당이 끈질기게 파고들자 인격 모독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려 깊지 못한 일이라. 진짜로 거절하셨어야죠. 의원님, 그런 식으로 인격 모독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정쟁으로 본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여기까지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 되겠습니까?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이게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자, 왜 매번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네. 청문회 둘째 날에는 증인과 참고인만 20여 명이 채택됐습니다. 자녀들이 과거 김 후보자에게 투표하려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딸과 사이가 맞춤형 특혜를 받아 라인펀드에 가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본격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라임 사건은 야당이 청와대와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한 주요 소재로 삼고 있는 만큼 여야의 격돌이 첫날보다 훨씬 격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이 밖에도 김부겸 후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사면론과 관련해서는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요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민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죄로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상황인 만큼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나선 김부겸 후보자는 취임하면 이런 재계의 분위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인식 또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에 이어 아들인 이 부회장까지 이른바 세습 사면이 된다는 지적에는 공정하지 않은 일이라는 답변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대를 이은 특별 사면이 됩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세습 사면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과 부동산 대책으로 더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발이 만만치 않은 부동산 세제는 정책의 원칙을 지킨다는 전제를 두긴 했지만 손을 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무슨 징벌적 과세냐라는 그런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고 은퇴자, 고령자들을 위한 그런 최소한도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탄력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자체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라면 고민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다만 전세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초기 혼란을 넘어 안정돼가는 것으로 본다며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그리고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일제히 미뤄졌습니다.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시간을 두고 숙고하는 모양새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자 승진을 위한 논문 표절 의혹과 부적절한 가족 동반 출장 문제가 불거진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대량 밀수가 드러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부동산 갭 투기 의혹을 받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까지. 송구하다는 말씀을 사과드립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세 후보를 국민의힘은 부적격 3인방으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철회가 어렵다면 자진 사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모두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도덕성의 의심을 받게 된 만큼 장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마구 쏟아져 나온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임혜숙, 박준영 후보는 정의당에서도 낙마로 이어졌던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고 노형욱 후보도 부적격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회의는 세 곳 모두 연기됐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는 10일까지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이 29명이나 생긴 상황에서 또다시 독주하는 모양새는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야당도 시대적 소명에 따라 국가적 국난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단 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한 뒤 큰 틀에서 여야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는 10일까지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기한을 연장해 재송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요구대로 후보자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 가능성은 열어두지 않고 있다 보니 협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봉화마을을 참배한 데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지방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당 중심, 당 역할 강화를 언급해왔던 송 대표였던 만큼 대통령과의 만남이 더 주목을 끌었는데 강성 친문 당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송 대표 행보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의 해상풍력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 송영길 민주당 신임 대표와 동행했습니다. 거친 파도와 바람 너머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습니다. 울산의 도전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따로 만나는 별도의 시간을 갖지는 않았지만 함께 자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송 대표가 전당대회 내내 당이 정책 중심에 서겠다고 공언하면서 당청 관계 변화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당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것은 뭐 홍영표 후보님이나 오원식 후보님 다들 공감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 때문인지 지난 4일 취임 이틀 만에 송영길 대표를 독대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당내 화합은 물론 당과 청와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는 민생 문제 중에 백신, 부동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대통령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전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도전해서 이렇게 대표가 됐는데 감사하다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그런 말씀을 했고 대통령과 당대표가 한 목소리로 화합을 강조했지만 친문 강성당원들은 여전히 송영길 대표를 의심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 게시판에는 어떻게 민주당 대표가 봉하마을보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먼저 참배할 수 있느냐며 차라리 국민의힘으로 이적하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 전반을 관리하게 될 사무총장에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관석 의원을 임명한 것도 친문 지지자들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결국 민주당에서 멀어지는 민심도 잡아야 하고 당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강성 당원들의 마음까지 아울러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임기 초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또 돌직구 쓴소리가 나온 현장도 있었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당내 자성과 쇄신 분위기를 이끌어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쓴소리를 들어보겠다며 20대 청년들을 초대한 건데요. 의원들 면전에서 어리석다, 민주당이 또 다른 기득권이다, 거침없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초선 의원들 앞에서 20대 청년들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20대 남성의 돌아선 표를 찾기 위해 국방유공자 예우법을 발의한 건 어리석다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국방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름만 다른 동가산점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너무 어리석다는 표현을 쓰고 싶었고요. 내로남불과 진영 논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매서웠습니다.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이번 정권이 촛불 집회 대상이 됐을 거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평등 공정 정의라는 정부의 기조는 내로남불과 진영 논리 속에서 빛이 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또 다른 기득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 촛불 집회 대상이 이번 정권이 된 시도? 조국 사태와 관련해 진정한 반성을 한 적이 있느냐, 김어준 방송은 성역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조국 사태 국민을 향해 사과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출연료 편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민주당의 성역입니까? 현역 의원들은 죄송하다고 쩔쩔매며 고칠 것은 고쳐보겠다고 약속했고 송영길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이 아빠의 심정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 오려고도 했다. 가서 얘기해봤자 뭔 소용이 있을까 이 말이 또 가장 저희들이 또 반성해야 될 지점인 것 같은데 민주당의 아빠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 안 간 청년에게 세계 여행 비용 1,000만 원을 주면 어떻겠냐는 이재명 경기지사, 군 전역자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이낙연 전 대표, 사회초년생을 위한 1억 원 통장 지원을 제안한 정세균 전 총리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은 연일 청년 표심 잡기 경쟁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 앞에서 용기를 낸 청년들은 당장의 현금 지원도 지원이지만 일자리와 반칙 없는 세상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정치권이 이 청년들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만에 600명대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전국적으로는 확진자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에 가장 확진자가 늘고 있는 울산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도 대부분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대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50명에 육박하던 확진자 수가 30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서울과 수도권을 뺀 감염자 수는 울산이 가장 많습니다. 누적 확진자만 지난 3월 이후 1,1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우려할 만한데
문제는 전파력이 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학교, 종교시설, 대형마트, 심지어 유흥업소까지 이어지는 집단 감염보다 산발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침투해 감염을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3월 이후 최근까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감염자는 340여 명에 이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을 추가로 파견하며 대처에 나서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감염이라도 감염 원인이 다양하고 많으면 저희가 역학조사 인력이라든지 그런 추적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 3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를 10개로 확대 운영하는 울산시는 기업체에 자체 선별검사도 요청했습니다.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이른바 목욕탕, 유흥업소 등의 감염병 고위험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내 감염은 차단에 집중하고 있지만 부산과 경북, 경남 지역 등 인접 지역의 교류를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울산 지역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전파력이 최대 70%나 높다 보니 이렇게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전파가 쉽다는 겁니다. 영국 변이 전파력은 최대 70%나 높은데 최근 울산 확산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외에도 경기 남부와 충북, 전북 등 곳곳에서 영국 변이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파력을 좀 더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유행을 확산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남아공 브라질 변이는 빠르게 퍼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남아공 변이의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2차 접종이 다 완료되지 않은 그룹이 더 많기 때문에 돌파 감염은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이 대항용으로 새로 개발된 백신을 확보해 3차 접종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려면 결국은 3회차 부스팅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고요. 화이자나 모더나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스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 도입 일정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최대한 확산세를 막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6월 말까지만 환자 수가 잘 유지가 되고 1,000명 이하만 되면 접종이 원활하게 될 텐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게 2달 정도의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변이주가 확산을 하게 되면. 방역 당국은 남아공 변이 유입과 확산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변이 확진자의 접촉자 범위를 넓게 잡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부터 만 70세에서 74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에는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드셋을 낀 상담원들이 분주히 손을 움직입니다. 밀려드는 전화를 받으며 예약 시스템을 확인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오전 10시로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로 이제 예약 확인이나 만 70세에서 74세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을 받은 첫날, 질병관리청 콜센터에는 접수가 시작된 오전 10시 무렵부터 사전 예약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평소 대비 오늘은 한 20배가량 이상의 전화가 인입이 있었고요. 1시 기준으로 1339 평소에는 한 6,000콜 정도 인입이 되는데 그 이상 지금 인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예약은 가능하지만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아 전화로 사람이 몰렸습니다. 아무래도 사이트라든지 조회해서 확인하는 게 많이 서투시다 보니까 자식분들한테 부탁을 하기보다는 저희 1339 통해서 연락을 하니까 좀 더 편리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좋더라고요. 이번 예약은 다음 달 3일까지 가능하고 실제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전 예약이 가능한 연령대가 차례로 확대됩니다. 월요일에는 만 65세에서 69세, 목요일에는 만 60세 이상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60세 이상 가운데 80%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고령층에서의 감염을 줄이고 또 감염되었을 시에
중환자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한꺼번에 사람이 몰릴까 봐 연령별로 예약 날짜를 나눴지만 전화 연결이 어려워 제대로 도움을 못 받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동사무소 갔더니 자기네도 문서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면서 129 번호하고 또 1339 번호를 가르쳐주더라고요. 계속 안 되죠. 아침에 한 6, 7번을 했나? 오후에 혹시나 해가지고 오후에만도 5, 6건인가 했어요. 정부는 예약 시스템을 개통하면서 일시적으로 오류가 있었다며 앞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담팀이 계속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방역당국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2주 후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86.6%의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백신 도입과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국내 60세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6.6%의 높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60세 이상의 이상 반응 신고율은 0.1%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신고된 중증 이상 반응 사례들도 뇌출혈과 폐혈증 등 기저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26%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가운데 95%를 넘어 높은 치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고령층에서의 감염을 줄이고 또 감염되었을 시에 중환자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당국은 예방접종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전국에 261개 센터를 가동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당국은 화이자 백신 43만 6천 회분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113만 2천 회분을 보유하고 접종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분기까지 1,832만 회분, 3분기까지 누적 1억 회분, 4분기까지 누적 1억 9천만 회분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도입 물량의 상당수는 아직 구체적 도입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편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67건과 중증 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중증 사례 2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신규 확진자가 언제쯤 100명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는 질의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 양상은 지난주와 유사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휴일로 검사가 감소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지 시간 5일 열린 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와 관련해 매우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키스로겔 WTO 대변인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모든 당사국은 백신 생산을 늘리고 효능 및 배분 과정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서울시가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뒤에도 주변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급 대책 물량이 풀리기 이전에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 일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지은 지 34년 된 한 아파트의 전용 면적 79제곱미터는 지난달 23억과 24억에 잇따라 거래되며 역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가격이 조금씩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매물은 걷어들이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커진 데다 근처 압구정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외부 투자 수요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반포나 잠원 일대 그 재건축 단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좀 빠져가지고 타 지역에 재건축 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효력이 발효된 뒤에도
재건축 단지의 과열 분위기가 식지 않으며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더 올랐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많은 노원구가 0.21% 오르며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서초와 송파, 강남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조짐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전세와 월세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9개월 동안 반전세와 월세는 전체 전월세 거래의 34.1%를 차지해 직전 같은 기간보다 5.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난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전세형 공공임대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신축 다세대와 오피스텔 등을 LH 등이 매입해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거나 중형 규모 위주의 공공전세 등으로 올해 3만 8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종부세 등 보유세 개정도 시장이 예민하게 보고 있을 텐데요. 재보선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시작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논란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연일 속도감 있는 당정 협의를 강조하고는 있는데 여당 내의 이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여당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며 부동산 정책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후 부동산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달 가까이 논란이 이어졌는데 일단 재산세 관련 결론이 급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마무리 지어야 국민이 곧바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의 욕구의 결과다. 라는 차원에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산세 감옥을 한 15% 정도 좀 인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개정 여부에 대한 논란은 더 오리무중입니다. 한때 당정 엇박자 우려마저 나온 뒤 홍남기 부총리는 연일 빠른 협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조기 확소를 위하여 당정 간의 협의, 또 국회와의 논의를 속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내 사정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에서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아예 이번 정부에선 변화가 없을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종부세를 만약에 건드리면 기존에 있던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펼쳐왔던 부동산 규제책이라든가 가격 안정화 정책을 사실은 전면적으로 다 부인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자기 부정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가운데 올해 종부세 세수는 4조 6천억 원에서 6조 원 규모, 재산세 세수는 6조 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2년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마음이 급하지만 여당은 더 많은 내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부동산 세제를 두고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기까진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특정 용역을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이 모두 수주해 유착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지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김포시에 있는 고속국도 공사부지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업체 5곳이 사업을 수주받아 공사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소속된 전 국토부 직원이 심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업체 5곳 가운데 4곳에 소속된 전 국토부 직원, 이른바 전관이 최소 14명에 달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게 정성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심사위원이 누가 들어가냐. 따라서 상당히 이렇게 점수가 차별화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건설 기술 용역을 일반 업체가 수주할 때는 심사를 통해 사업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심사로 평가하는 배점의 80% 정도가 위원회가 매기는 정성평가로 이뤄집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위원회 8명 가운데 6명이 발주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꾸려지고 있다며 수주업체에 영입된 전관들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 3,190여 곳 가운데 수주 금액 기준 상위 20개 업체가 보유한 전관만 184명인데 이들 업체가 전체 용역의 40%를 수주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심사를 통해 발주한 건설 기술 용역은 모두 64건인데
이때 수주한 업체는 100% 전관을 영입한 업체라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38개 사업 모두 이제 국토부나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습니다. 국토부 사업과 마찬가지로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도 모두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습니다. 서로 말을 맞춰 입찰에 참여하는 가격을 사전에 정한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입찰한 업체 가운데 낙찰받은 업체들과 2순위로 탈락한 업체 사이 입찰액 차이가 1%에 불과한 사례가 국토부 발주 사업에서만 87%고 한국도로공사 사업에서는 85%에 이른다는 겁니다. 또 전체 용역 가운데 업체 2곳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가 78%에 달한다며 이 역시 담합이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위 20개 업체들인데 그리고 50개 사가 충분히 입찰이 가능한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단 2개 업체가 10건 중에 8건 사업에 그렇게 단 2개 컨소시엄만 경쟁사로 참여했다? 이것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수주기관을 심사하는 절차에 허점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진입니다.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망 경위에 대해서 의문점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CCTV 등을 통해서 손 씨의 사건 당시 행적을 재구성하는 데 역량을 모으며 친구의 휴대전화를 찾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반포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 이른 아침부터 경찰관 30여 명이 한강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한강경찰대 소속 잠수부원들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숨진 손정민 씨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해 경찰이 수색을 벌이는 겁니다. 강력팀이 내일 제가 내려갔잖아요. 그때 우리 필요 지역을 살펴볼 계획이에요. 특히 손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의 휴대전화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행적을 밝혀줄 수 있는 실마리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앞서 지난 4일에 이어 이튿날에도 시신이 발견된 장소 부근에서 인간 구조사가 아이폰을 발견했지만 경찰 확인 결과 2대 모두 친구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 씨 유가족은 한강에서 아이폰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련 번호도 갖고 있으니 습득한 핸드폰은 제가 전부 다 갖다 드릴 거고 사실 다른 분들이 찾아도 저한테 오실 필요도 없거든요. 경찰에 갖다 주시면 돼요. 경찰은 손 씨의 사건 당시 행적을 재구성하는 데도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손 씨가 머물던 비슷한 시간대에 한강공원에 출입한 차량 133대를 확인해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있고 반포 한강공원 일대 CCTV 54대도 일일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YTN 취재 결과 손 씨가 사라진 지점으로 추정되는 반포 한강공원 잠수교 인근에 CCTV 한 대가 있었지만 꺼져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초구가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사업을 내걸고 지난해 10월 시범 설치했던 40개 중 하나인데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작동을 멈춘 뒤 수개월간 운용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자비 광경을 본다는 그 카메라를 설치했었고 그거는 촬영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철거하기 직전에 지금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가동을 안 했어요, 그거는. 이런 가운데 검찰은 손 씨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며 진정을 낸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손 씨 사인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서 달아나던 운전자가 바다로 뛰어들어 사라져서 해경 함정까지 동원해 수색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이미 운전자는 무트로 몰래 올라와서 달아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알고 보니 해양 경찰관이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태종대 앞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방향을 돌려 달아납니다. 음주 단속 경찰관이 곧바로 추적하니 해변 쪽으로 내려갑니다. 도주 차량은 도로가 끝나는 곳에서 멈추고 경찰관들은 순찰차에서 내려 운전자에게 손짓합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단속 경찰관을 뿌리치고 그대로 해안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운전자를 잡으려고 뛰어들었지만 모두 따돌리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진짜 빨라서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뭐 잡았는데 다시 이렇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냥 바로 놓치게 돼서. 운전자를 구하겠다고 한 시민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되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해경 함정에 군 장비까지 동원돼 수색이 진행됐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운전자가 사람들 눈을 피해 다시 무트로 올라가 달아나서입니다. 그때 구하려고 구명이하고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던지를 냈는데 그때 사라졌어요. 안 보였어요. 그때 좀 이제 죽은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수용을 해가지고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소동을 만든 장본인, 알고 보니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이 해경 간부를 통해 설득해 만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결과는 면허 정지 기준 이하로 나왔고 일단 귀가시켰습니다. 하지만 도주 시점에서 5시간쯤 뒤에 나온 결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당 경찰관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7개월 만에 다시 발병했습니다. 농장에 있는 영월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발생 농장이 충북 경북 지역과 맞닿아 있어서 양동 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대형 소독차가 연신 소독약을 내뿜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영월 돼지농장 주변으로 긴급 방역이 한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 주변에도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이렇게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농장 안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장 안으로 바이러스를 옮긴 것은 야생동물보다 사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월 지역 산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야생 멧돼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감염이 확인된 농장 반경 4km 이내에서만 감염 멧돼지 폐사체 11건이 발견됐습니다. 바이러스 오염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사람 출입은 큰 제한이 없습니다. 농장 주변과 인근 야산을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오갑니다. 오염 지역 내에 사람이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병 안 걸리기를 바란다 그러면 안 걸리면 사실 제가 볼 땐 이상할 것 같거든요. 영월과 맞닿은 충북과 경북 지역은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멧돼지가 지역을 구분해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산과 산으로 이어져 있어 바이러스는 강원도를 벗어나 이미 유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산맥에 다 있는데 뭐 뚝뚝 해가지고 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저 아래 저 제주도만 빼놓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겹겹이 친 철제 울타리와 대대적인 포획 작전도 멧돼지 이동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이러스 남하를 늦추는 게 전부라는 것은 이미 강원도와 경기도 사례를 통해 확인된 상황. 농가 전파를 막기 위한 더욱 치밀한 방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미국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상세히 설명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외교부는 환영했습니다. 대화 중심의 외교적 해결책을 강조했기 때문인데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을 것 같다는 회의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G7 외교장관 회의 기간에 열린 한미일 장관 회담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언론에는 원론적인 수준만 공개됐지만 외교부는 전체적으로 환영할 만한 기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측면이 크다며 외교를 중심으로 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닌 실용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트럼프식 탑다운이나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와도 다르다는 겁니다. 또 대북 정책 검토 초반부터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고 앞으로 이행 과정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를 두고 일었던 혼선도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난 뒤 미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접촉 시도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등에 대해 경고성 담화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입장을 예단하지 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미국의 북미 대화 복원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완전히 새로운 셈법을 요구해온 북한이 이번에 공개된 정도의 대북 정책으로 협상장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단계적 비핵화를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라는 뜻을 내비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반응을 하기를 기다리는 것인데 문제는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도 빠른 반응을 할 것이라고는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착 상태를 풀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닷바람은 21세기 석유자원과 같다면서 울산에 들어설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가 우리나라 탄소 중립과 미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바닷바람은 탄소 없는 21세기의 석유자원과 같습니다. 더 넓은 바다 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는 국토의 한계를 뛰어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풍력 발전 설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해양 플랜트와 선박, 해저 송전 케이블, 발전 설비 운영 보수 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자산이 압류됐다는 그런 기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시절 왕따 가해자였다고 고백한 데 대해서는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썼다고 특히 해명했고 성인지 감수성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원 산불 재난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야당의 지적에도 사려 깊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녀들이 과거 김 후보자에게 투표하려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딸과 사이가 맞춤형 특혜를 받아 라인펀드에 가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 지명이 된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야당의 여러 공세 속에서 김 후보자는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연실 몸을 낮추기도 했는데 한편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은 연기됐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일 하루 더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일 이 시간엔 여러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까지 이제 오늘 있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예전에 비해서 상대 평가를 한다면 어땠습니까?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보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그리고 전문성의 검증 한 2가지의 영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네. 과거 청문회를 두고 이제 무용론 얘기가 나오거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청문회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문제에 국한해서 후보자 흠집내기에 일관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던 청문회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하면서도 그 도덕성이 후보자의 직무와 연결되는 전문성과 함께 해당됐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꽤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박준영 후보자 부인의 이 도자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도덕성 문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이 밀수를 담당하고 있는 해경, 이 해경에 소속된 곳이 해수부고 해수부 장관으로 오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전문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 네. 문제였고 과기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회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청문회 과정이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장관으로 고위공직자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사인지를 두고 충분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청문회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요?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가 20여 년이 다 돼 가는데요. 네. 정권만 여야만 공격수만 바뀌었지 지난 20년 동안 인사청문회가 과연 인사청문회였나. 여든 야든 야당만 됐다 하면 도덕성의 잣대를 갖다가 들이밀고 네. 또 여당만 됐다 하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합의해달라 이런 얘기를 20년 동안 서로 공수만 바뀌어가면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번 청문회도 뭐 거기서 저는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지금 오늘 그 총리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여당 대표 경선 나갔던 사람이 가능하냐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아니 그럼 과거에 원내대표 하다가 총리 된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냐. 그다음에 총리하다가 대선 후보 되는 건 괜찮고
뭐 소위 당대표 하다가 총리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는 그 조삼모사 아닌가요? 그거 어떻게 황교안 총리 보십시오. 총리하다가 바로 야당 당대표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 선후 관계가 이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나 청문회는 야당은 도덕성과 정권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자리, 그러니까 정쟁의 자리 이상의 의미를 지금 갖는가 이런 거를 또다시 확인하는 자리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하나씩 공세한 야당 입장, 또 이를 방어한 김부겸 후보자의 격돌 한번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 김 후보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차원을 건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목에 대한 또 내용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게 됐던 건 이 정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갈등 구도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사유 중에 핵심적인 사유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듣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왜 빼지 않았는가 등에 대한 굉장히 지엽적인 사유를 들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아마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국정을 사실상 총괄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특정 정당의 편파적인 상태로서의 국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자리,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대권 행보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국무총리가 없죠. 국무총리가 사실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후임 총리자 인선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권 행보를 위해서 총리직을 그만두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태로서 움직였던 총리직의 수행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가면서 온전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일까? 이런 내용들이 정세균 총리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 때문에 무조건 김부겸 후보자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설령 총리로 내정되더라도 그만큼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로 야당이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교수님도 지적을 했고요. 또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도 이완구 전 총리의 예를 들으면서 이제 원내대표 마치자마자 총리로 갔다 이런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박근혜 정부에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비판의 모습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촛불 정부를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던 정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과거에 있었던 정부와 현재 정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다짐과 약속에 비추어서 지금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과거에 박근혜 정부도 그랬는데 우리 정부한테 이르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할 수 있는 언급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한 가지만 그럼 여쭤볼게요. 검찰총장,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을 하다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거는 이거야말로 문제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당대표 하다가 선거를 총괄하는 어떻게 국무총리를 할 수 있냐.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어떤 중립성보다 더 중립성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뭘로 보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삼권 분립에 있어가지고 저는 중립은 철저히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정치인과 총리의 자격이 사실상 이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총리했다가 대선 후보 되는 경우가 과거에 이회창 전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수한 역사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소위 말해서 관리형, 순수하게 정말 관리형 관리형으로서만 존재하는 비중립적인 인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좀 그런 점에서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 도전했던 사람이 된다면은 문제 아니냐, 정치적 중립의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제 눈에 물대기식 해석 아니냐, 이런 얘기를 궁금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를 다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뿐 아니라 정부가 특히 이 선거를 공정하게 이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이 편향적으로 이끌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 선거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는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난날 있었던 여러 가지 과거의 문제들을 비추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의 총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문제를 언급하는 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조금 전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정치를 하려고 하는 뜻과 의지가 있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 본인밖에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의 뜻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심이 모일 때만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그토록 뜨겁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추미애 장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추윤 갈등에서 비롯돼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찍어내기의 과정들, 대한민국은 법으로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검찰총장 2년의 임기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년의 기간들을 다 지키지 않고 찍어내려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갔고, 그 법적 분쟁 이후로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아직까지 윤 총장은 대권 행보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피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건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의 의지보다는 국민의 뜻이 더 깊게 반영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후보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얘기하다가 추윤 갈등까지 번졌는데, 오늘 얘기는 이제 김부겸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아까 준비했던 화면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시고, 두 분께서는 김부겸 후보자 입장에서 가장 좀 진땀을 빼야 된다고 할까요? 어떤 의혹이 좀 가장 고비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뭐 저는 직접적으로 만약에 내가 김부겸 후보자라면은 자동차가 그 30여 차례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압류당했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얼굴이 좀 빨개질 부분 아닌가. 그거 뭐 횟수로 따지면은 20년 동안이니까 1년에 뭐 1회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국가를 총괄하는 총리인데 뭐 체납하는 거는 그럴 수 있죠. 뭐 정치하다가 보면은 또 돈이 김부겸 후보자가 많은 분이 아니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좀 그런 점에서 정말 본인도 뭐 부끄럽다고 했는데 정말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체납 부분,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부분. 네. 저는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딸 가족의 라임 펀드 가입 특혜 의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한 펀드 사기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그 두 펀드에 대한 피해액이 수조 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한때 대한민국 뉴스를 뜨겁게 달군 바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그리고 그 뒤로 이러한 정관계 로비 등에 대한 실체들이 제대로 밝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김부겸 지금 지명자에 대한 가족만을 위해서 특화된 비공개 펀드가 설정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부겸 후보자 본인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딸 가족이 나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은 그 사건, 그 라임 펀드에서 왜 어떤 연유로 딸 가족만을 위한 특혜성 펀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김부겸 후보자에게 가장 뼈아픈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 후보자의 어떤 그 해명과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 다른 의혹들에 비해서 조금 예를 들어 다른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좀 몸을 낮추는 모습이었는데, 이 대목에서는 조금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라임 펀드 쪽에서 이런 그 소위 말해서 환매 수수료가 없는 그런 비공개 펀드를 갖다가 만들어줄 때는 의도가 있었겠죠. 예. 다만 의도가 먹혔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라는 거죠. 특히나 김부겸 후보자가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 라임을 위해서 어떤 뭐 전화를 하나 했다던가 청탁을 받았다던가 뭐 이랬다라면은 저는 이건 얼마든지 뭐 낙마의 사유가 될 정도로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라임 펀드 쪽에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의 어떤 그것이 특혜나 또는 봐주기나 이런 걸로 이어졌냐라고 했을 때 안 이어졌다라고 한다라면은 김부겸은 난 처음 듣는 얘기다.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 사실은 이 사위 가족이 9억이나 여기다가 넣었어요. 일반인 기준에서라면 9억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전 재산 몰아넣은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 사위가 재벌가의 외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재벌가의 외아들이 돈 몇 억 투자할 때 장인어른 뭐 정치인이라고 그래서 장인어른 눈치 보고 또는 장인어른과 상의해서 했을까? 좀 그런 점에서는 김부겸 후보자가
아니 출가한 딸 투자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좀 답답한 측면을 그런 점에서 좀 토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본인 자체에 대한 어떤 관련 가족 포함해서 그런 의혹에 대한 답변도 관심을 끌었지만 과연 김부겸 후보자가 현 정권의 어떤 철학과 좀 엇갈리게 대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관련 또 후보자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일단 부동산이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내 집 마련하겠다는 또 국민들의 건강한 그런 요구도 있으니까 바로 공급 그리고 투기 억제 그리고 또 정말로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냥 돈을 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는 거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재보선 민주당 입장에 참패 이후 종부세 완화 논의가 계속 화두로는 떠오르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좀 결론이 안 나고 있고 앞서 저희 권남기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 연일 속도감 있는 주문을 하고 있지만 여당 내 이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김 후보자 입도 좀 주목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들리셨어요? 김부겸 후보자는 과거에 이제 총리로 지명되기 전에 있었던 작년 정치인 김부겸의 발언으로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보다 소신 발언들을 많이 쏟아낸 바 있습니다. 네.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소신 발언들을 했지만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는 말을 상당히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송영길 당대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TF의 총괄 책임자를 진선미 의원을 이제 교체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네. 지금 현재 당내에서 어떤 기류로 가게 될지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김부겸 내정자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건 네.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특히 이 대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가장 논란이 되는 종부세와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처럼 과연 여기에 대한 완화 조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원했지만 일단 청문회 과정에서는 속 시원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겠다는 김부겸 내정자가 과연 총리에 지명되고 난 뒤에 네. 과거 정치인 김부겸으로서 소신 있게 얘기했던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그 대목 중에 부동산이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김부겸 후보자도 뭐 뭔가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입 밖으로 내꺼냈을 때 네.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오니까 부동산 값이 지금 떨어지질 않고 계속 또 올라가고 있어요. 네. 소위 말해서 시장에 이제 그 우려했던 잘못된 시그널이라고 하는 엇박자가 날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후보자도 본인의 생각이 있지만은 그 생각을 갖다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 종부세를 완화하자든지 이런 얘기를 쉽게 못 꺼내는 게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 소위 정책의 엇박자로 인한 그 소위 부수적인 뭐 집값 상승이라든지 네. 이런 게 일어날 경우에는 해보지도 못하고 정말 어떤 문제에 휩싸이는 설화에 휩싸이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김부겸 후보자가 아마 자신의 어떤 소신도 있을 거고 생각도 있을 텐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총리가 되신다면 네. 소위 당정청 그 조율 과정에서 김부겸 후보자가 조금 더 좀 자신의 소신을 갖다가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 정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쳤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한번 통과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비교적 신중한 좀 태도로 일관했던 걸로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뭐 일단 질문에 검찰개혁 문제도 있었고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어떤 질문도 있었고 또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른바 문자폭탄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좀 그런 대목들 중에 눈에 띄는 좀 답변과 관련해서 대목이 있었습니까? 상당히 4.7 보궐선거 이후의 민심을 고려하는 행보들을 이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용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검찰개혁을 주문하고 나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게 나왔던 결정적인 배경이 바로 이 검수완박을 하면 부패 완판, 부패가 판을 치는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하게 됐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그 검수완박은 당의 전체적인 입장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참고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박탈. 예.
부패 한파는 부패가 네. 완전히 판을 친다. 이 내용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자도 이게 당의 전체 의견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주장으로 알고 있다 정도라면서 예. 어느 정도 이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여론의 지점들을 좀 향해서 가는 메시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후보자를 내정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4.7 보궐선거 이후로 싸늘하게 식어버린 민심 속에서 어느 정도 민심을 다잡을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예. 그런 지점에서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어느 정도 결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송영길 대표도 민심을 좀 고려하는 행보로 보이고 물론 이제 국무총리나 당대표 자리는 다릅니다만은 김부겸 후보자도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난 재보궐선거가 여당에게는 회초리가 됐다. 또 실제로 그 회초리에 따라서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뭐 후보자 신분이고 또 경선 과정이었으니까 뭐 지금 이제 낮은 자세를 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실제로도 저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여당 당대표가 된 송영길 대표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최소 한두 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다가 요즘 조정해줘야 된다. 이런 의사를 갖다가 저는 전달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 여당이 국민들의 여론을 갖다가 좀 눈치 보는구나. 이런 뭐 자세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총리 후보자도 네. 지금 이제 그 소위 몇 년 전과 달라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왜 야당이 좀 여당의 발목을 잡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인 잣대 들이밀면 자기들은 옛날에 더 했으면서 이렇게 국민 여론이 반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내로남불이야. 이런 이제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국민 여론 앞에 겸허한 모습을 갖다가 보이는 게 저는 뭐 당연한 일이고 또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여권의 후보로 나올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뭐 저는 이런 것들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또 장관 후보자도 언급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장관 후보자, 부처 장관 후보자 중에 이제 3개 부처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도 일단은 시간을 두고 좀 숙고하자 이런 분위기인데요. 관련 또 발언이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아닌 인사반성회였습니다. 대통령은 부적격 3인방 임혜수, 노영욱, 박중영 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적격 3인방은 위장 전입부터 탈세까지 제목명도 다양한 비리 백화점입니다. 보통 낙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그 단계는 좀 위법성이 좀 명백해진 경우에 좀 거론되거나 되는 경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이게 낙마를 거론하는 건 지금 당장에선 조금 빠를 수도 있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뭐 덧붙여 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역시 임혜수 후보자, 박준영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려놓은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앞서 박주민 의원 얘기도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표현은 있습니다만 좀 낭만은 좀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시점을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국민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30번째, 31번째 장관직을 임명하게 된다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 어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만약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한 2명 정도 혹은 3명 정도의 이런 장관 후보자들을 내정을 철회하거나 사퇴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를 통해서 정권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일 좋은 건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네. 송영길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취임 일성으로 당명 빼고 모든 것은 다 바꾸겠다고 강한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다. 네. 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2명 후보자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음을 언급하고 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새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민심을 수용하기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철희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면서 신속하게 적어도 2명 이상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국무위원을 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청와대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정도를 걷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대표 역시 부적격 후보자 다가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기류가 또 언론을 통해서 엿보이기도 하거든요. 민주당이 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임혜수, 박준영, 노영욱 후보자 다 부적격하면은 솔직히 여당으로서는 진짜 답답해지는 상황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도덕적 검증 얘기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20년 동안 내내 그래왔고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직무 연관성이 있는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는 여당도 솔직히 좀 곤혹스러울 거예요. 예를 들어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의 연구와 관련된 총지휘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연구는 대부분 논문으로 나오는데 임혜수 후보자? 그렇죠. 근데 남편의 논문이 대부분 공저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 대한민국 연구의 총책임자로서 문제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박준영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뭐 도자기 그 사진이 주는 쇼크도 쇼크지만 수천 점에 달하는 도자기가 뭐 횡랑인지 이삿짐인지 모르겠지만 와서 이렇게 가지고만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또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뭐 바다를 통한 예를 들어 밀수를 담당하는 직무 연관성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당도 아무리 좀 대통령을 도와주고 싶어도 직무 연관의 논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뭐 인턴 뭐 해고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불법 해고하고 이때 낙마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좀 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에서도 아마 자진 사퇴를 한두 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적으로 아마 그런 기류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노영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데스노트를 올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노영욱 후보자에 대해서도 좀 강경한 기류를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직무 연관성에서도 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번도 살지 않았던 집을 여기에 대해서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얻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랑 좀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크게 된 상황입니다. 특히 LH 투기 의혹들로 우리 국민들이 충격에 빠뜨린 지가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이 내용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다 밝혀지거나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7 보궐선거의 민심이라는 건 부동산을 정확히 잡으라는 얘기인데 국무조정실장을 통해서 기재부의 역할을 했었지만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이 심각한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있을 부동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영욱 장관에 대해서도 한 번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민이 지점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만약 야당이 반대했는데 임명을 강행하게 되고 나서도 LH 사태 해결하지 못하고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노영욱 임명된 장관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고심도 클 거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각 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실명을 내건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경선을 좀 연기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갑자기 이런 얘기는 왜 나온 걸까요? 뭐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제 얼마 전부터 민주당의 이제 지지율이 안 좋아지고 사실상 한 명 낙마가 아니죠. 이렇게 지지율이 푹푹 떨어지니까 지금 남은 사람은 이재명 지사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흥행이라든지 뭔가 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직 야당이나 뭐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만 먼저 후보를 낼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 대처가 좀 어려워지니까 최소 국민의힘의 후보가 한 2달 뒤, 지금 민주당보다 2달 뒤에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 좀 연기하면 얼추 비슷하게 맞추면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과연 힘을 받을 것인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뭔가 국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 180석의 공룡 여당으로서 174석의 공룡 정당으로서 기동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약속해 놓은 거 하겠다고 한 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마치 뭐 원팀이 깨졌네, 대통령과 뭐 이전 투구에 들어갔네, 레임덕이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소위 말해서 변화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결국은 사람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사람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려면은 새로운 리더십, 미래에 대한 약속
이걸로 가야 돼요. 근데 그걸로 가려면은 결국은 대선 경선을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을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거, 좀 아쉬웠던 거, 조금 잘못했던 거, 이 다음 대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라면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연기를 하는 게 과연 민주당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또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예. 서울시장 후보 약속 어겨가지고 그 당원 당규 고쳐가지고 지금 억지로 후보 냈다가 결국 역풍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득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점에서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송영길 지도부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고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9월달 전대도 당내 경선도 그대로 가는 것도 또 의미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리하면 한 번 더 룰을 깨는 모습을 굳이 보일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앞서 전재수 의원 같이 좀 연기하자는 쪽은 그 국민의힘하고 일정을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한다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9월 중에 후보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말에 후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제 후보가 확정되기 때문에 좀 이런 후보 경선 과정을 좀 다른 당 거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나온 발언 같아요. 저는 전재수 의원의 고민이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아마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박영선 후보를 먼저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근데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 과정이 쭉 이뤄지게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선출되고 난 뒤에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들이 계속 국민의 관심을 끌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뉴스의 빈도라든지 국민의 관심사가 국민의힘의 단일화 과정으로 쏟아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이 굉장히 뒤로 늦춰지고 있는데 먼저 한 2달 정도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설정하게 되는 순간 관심사가 떨어지게 된다는 건데요. 대신 여기에 대한 그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일단은 후보를 먼저 선정하게 되면 누가 뭐래도 앞서가고 있는 주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후보 선정을 뒤로 늦추게 되는 순간 후발주자들에게 더 큰 시간을 주게 되면서 이재명 지사에겐 불리한 국면들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당내에서 유불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당 전체를 생각하게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과의 경쟁력을 바라보게 되는 측면, 과연 당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건지 당원들의 행동과 판단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제 바꾼다고 한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꾸게 되는 거죠? 당원 당규 같은 경우는? 뭐 보통은 이제 그 당 내의 합의를 이끄는데 뭐 당 대표처럼 무슨 뭐 전당원 투표를 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죠. 예. 뭐 당원 당규 개정상은 아니니까요. 근데 정치의 주요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소위 말하면 뭐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뭐 대의원들 모여서 하는 거 정도는 해야 될 것이고 그거 열려면은 당내 주요 계파에 소위 이재명 지사의 솔직히 말하면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당내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지사가 반발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형식도 형식이지만 주요 후보자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지 사실 이런 부분도 가능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 연기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봤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황교안 전 대표 또 홍준표 의원 이런 인물들이 좀 다시 불거지고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 행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황교안 대표는 지금 현재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을 갔던 상황이라 당내에서도 황교안 대표의 방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치 활동에 대한 자유는 뭐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황교안 대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좀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정치적 참여 의지보다 훨씬 중요한 건 국민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하게 되는데 지난해 있었던 아주 중요했던 총선 과정을 총괄적으로 이끌면서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대패를 기록했던 그 당시 지도부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권 주자의 각종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거의 유의미한 수치가 나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크게 바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4.7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면서 수권 가능한 정권 교체 길에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지자들에 대한 여망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다 보니 야권 내에서도 조금 다소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황교안 전 대표 방미에 정상회담에 고춧가루 뿌릴까 걱정이다라며 좀 이런 비판의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아직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아직 안 가졌습니다. 이제 막 북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상태에서 그것과 우리 정부 간의 이제 조율이 지금 한참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초면 대화도 나누지 않았는데, 공식적인 정부 대화도 나누지 않았는데 야당의 주요 인사가 가가지고 한미동맹 지금 문제 있고 그다음에 가서 백신 좀 제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과연 대통령이 가가지고 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왜 황교안 대표가 재작년에 그 총선 때 왜 실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정상회담 이후에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또 한미 정상회담이. 이거는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존재감 또 소위 말하면 컴백을 위한 방미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기획 방미예요. 그렇다 본다면 뭐 국가의 안보나 국가의 소위 말하면은 뭐랄까요, 위상 또는 뭐 명예 이런 거는 다 뒷전이고 오로지 본인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뭐 대통령이고 뭐고 다 품격이고 뭐고 다 그냥 가서 미국에게 나 미국이랑 친해, 그 다음에 백신 좀 줘, 그래서 뭔가라도 사진 한 방 찍고 오겠다라고 하는, 과연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좀 그런 점에서 왜 황교안 대표가 야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점점 밉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황교안 대표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좀 초선 그룹과 중진 그룹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면서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비대위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그리고 들어가서 본인에 대한 복당 문제도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본인의 역할들에 대해서 타진한 바 있었습니다만 4.7 보궐선거에서 역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민의힘의 승리 과정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홍준표 전 대표가 과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대통령 주자로서 서 있는 것이 목표이겠지만 과연 야권 전체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는 지지자들과 국민에게 어떤 선택이 보탬이 되는 것인지 판단의 여지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로 남게 될 텐데요. 지금 어렵게 꽤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의 비호감도 지수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태로 역전하고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호감도가 한참 높아진 상태인데 과연 이게 거꾸로 퇴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당이 주요한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꾸로 퇴행하는 것 아니냐. 사실 지난번에 사면론 또 이른바 탄핵 불복론 나올 때도 도로한국당 이런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복당 필요성 제기 어떻게 좀 결론이 날까요? 저는 뭐 도로한국당을 넘어서 도로새누리당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 이런 뭔가 좀 변화된 혁신의 모습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름 나오는 거라고는 다 옛날에 국민들로부터 다 한 번씩 이렇게 심판 받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만 계속 나오고 목소리가 그렇다고 뭐 새로운 얘기를 꺼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옛날의 얘기에 거기서 거기인 얘기들을 또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과연 다음 대선 국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어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은 뭐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로 정치가 좀 형해화된다는, 국민들의 신뢰를 영영 되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꾸 정치가 아닌 다른 쪽에서 국민들의 눈이, 예를 들어 뭐 검찰총장에게 눈이 간다던가 감사원장에게 간다던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좀 우리나라 여야를 막론한 정치의 좀 뭔가 세대 교체 좀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이 좀 굉장히 좀
갈망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끝으로 두 분께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수 있는데 내일 우리가 오늘 청문회부터 지금 각 당의 얘기까지 해봤는데 내일 김부겸 후보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은 어떤 게 쟁점이 될지 끝으로 좀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라임 사태를 둘러싸고 가족의 특혜 펀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증인 출석으로 인해서 과연 새로운 국면들이 전개될지 여부가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나머지에 대한 뭐 지역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이나 여야 간의 관계도 좋고 또 나름대로 개혁을 상징하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만약 이 라임 가족 펀드에 대한 의혹들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훨씬 더 심화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국면들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슬기롭게 극복하게 된다면 적정 수준에서 김부겸 후보자 청문회 정도는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오늘 얘기 이상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아까 뭐 라임 측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김부겸 당시 장관에게 네. 뭐 이런 로비가 있었다 이런 증언이 내일 만약에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무난하게 김부겸 장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증인들도 출석한다고 하니까 내일 청문회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오늘 같이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국무회의 참석 후 발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나라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의 급식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 시의회와 논의하에 연구 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우리의 모든 어린이들은 차별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벽을 갖다는 게 무상급식이 상징하는 복지가 가는 잘못된 길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무상급식은 무차별적 복지, 과잉복지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들의 급식의 질도 올라갈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불행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파탄난 재정은 고부가가치 사업 투자에 발목을 잡아서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그리고 종국에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역량과 식단을 고려한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제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뭐 선별이냐, 뭐 일괄적이냐, 보편이냐 이거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저는 이제는 의미가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 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기왕에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이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6개 스타트업들이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사무실 얻으셨네. 네. 일이 되겠어요? 이거 이게 겹치지 와가지고. 사실 이렇게 서울 관광 생태계가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시너지가 좀 잘 나는 것 같고.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미 뭐 세팅이 된 회사 같은데 임원실 같은 위치인데 고생들 하세요. 네, 축하합니다. 일이 저절로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페이시.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했다며 학생들이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등록금 반환을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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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던 대학생들이 법원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여전히 대학들의 안이한 비대면 수업이 자신들의 학습권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강의 재탕, 대학이 보장하지 않는 강의의 질, 되풀이되는 온라인 서버 접속 오류, 변동되는 대면 수업 대책 속에서 오늘도 수업을 무사히 들을 수 있을지 걱정과 분노가 앞선다. 전국 대학생 3천여 명이 대학 47곳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선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이 가운데 2,770여 명이 제기한 1차 등록금 반환 소송 첫 재판이 무려 10달 만에 열리자 학생들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법원 앞에 다시 모인 겁니다. 10여 분 만에 끝난 첫 재판에서 학생 측은 지난해 회계 자료와 온라인 수업 현황 자료부터 대학들이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학생 측은 올해도 비대면 수업이 계속돼 학습권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대학은 물론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도 책임을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대학들은 특별 장학금 등을 명목으로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학들은 교직원 인건비는 비슷한 수준에서 방역비나 온라인 수업 시스템 구축 등으로 오히려 지출이 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도 등록금은 대학의 자율적인 영역이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차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학생 측이 신청한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받아 2달 뒤 두 번째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인천의 유흥주점 업주들이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하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영세유흥업 번영회는 오늘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생활고라며 과태료나 폐업을 각오하고 오는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대책이란 명목으로 지난 15개월 동안 300일 이상을 영업 정지당했다면서 정부와 인천시는 방관하지 말고 업주들을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41만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 최다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7월 말이면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북부 한 도시의 병원 앞에 코로나19 환자가 몇 시간째 누워 있습니다.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했습니다. 산소 보급소마다 빈 산소통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산소를 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오전 기준 인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41만 2,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일 세계 최초로 40만 명을 넘어선 후 다소 줄었다가 다시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9일 연속 3,000명대를 기록하던 사망자도 3,980명으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4일 기준 검사 대비 확진 비율은 24.8%, 4명을 검사하면 1명이 확진자란 얘기입니다. 인도 언론은 이 같은 확진자 폭증은 인도의 이중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체 면역에 대한 바이러스의 적응력이 더 커졌기에 백신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같은 확산이 이어질 경우 현재 22만 명인 누적 사망자가 다음 달 2배로 늘어나고 7월 말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방역 전문가들이 지금의 2차 유행이 끝난 후에도 3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2회 백신 접종률은 2.3%에 불과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이 중국 대형 로켓의 지구 추락의 위험성을 부각하면서 비행 궤도 추적에 나서자 중국은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창정 로켓의 지구 추락 가능성을 먼저 보도한 언론사는 영국 가디언 신문입니다. 21톤쯤 되는 창정 5호 B 로켓이 임무를 마쳤지만 통제 불능 상태에서 지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에 미국 국방부가 중국 로켓이 통제를 벗어났으며 이번 토요일쯤 대기권에 진입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추락 지점은 몇 시간 전에나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로켓의 궤도 추적에 나섰습니다. U.S. Space Command is aware of and tracking the location of the Chinese Long March 5B in space. 하지만 중국 관변 매체는 로켓이 지구로 재진입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대부분 타버리고 극히 일부만이 남아 바다에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 우주당국이 로켓 설계는 물론 발사 후 예상 궤도에까지 이런 점을 감안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추락에 따른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이 기술적으로 도약할 때마다 나오는 술수라고 비난했습니다. 愿与有关各方一道，为推动和平利用外空、维护外空安全做出共同努力。 우주 전문가들도 로켓의 잔해에 사람이 맞아 다칠 확률은 수조분의 1로 극히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 언론은 같은 종류의 중국 로켓이 주택에 떨어진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서부 코트디부아르에서 로켓 파편이 추락해 집 몇 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번 창정 로켓의 지구 재진입 시점은 오는 8일로 예상되지만 오차가 앞뒤로 하루 정도여서 큰 편입니다. 추락 가능성이 있는 곳은 뉴욕과 베이징, 마드리드, 칠레 남부와 뉴질랜드 웰링턴 등이 거론됩니다. 중국 로켓의 지구 재진입을 앞두고 미국 국방부가 우려를 나타내고 중국이 비난성 반박에 나서면서 미중이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우주선 스타쉽이 사전 5기 끝에 수직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또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블루 오리진은 민간인을 태운 로켓을 7월에 발사하기로 하면서 민간 우주 관광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And we have ignition. Starship heading back to the landing zone. Starbase Flight Control has confirmed, as you can see on the live video, we are down. The Starship has landed.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재사용 가능한 화성 유인 탐사선 스타쉽 시제품이 지상 착륙에 처음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첫 유인 우주 비행이 성공한 지 꼭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높이 50m에 달하는 스타쉽은 지상 10km까지 이륙했다가 공중에서 1년의 과제를 수행한 뒤 다시 직립으로 착륙했습니다. 앞서 4차례 비행이나 착륙 과정에서 폭발한 뒤 5번째 도전만에 이룬 성공입니다. 착륙 직후 밑부분이 작은 불길에 휩싸였지만 스페이스X의 방송 중계자는 메탄 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드문 일은 아니라며 기술자들이 디자인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험 성공은 스페이스X가 재활용이 가능한 태양계 탐험 수단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같은 날 스페이스X의 경쟁 업체이자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블루 오리진은 민간인 승객을 태운 우주 관광 로켓 뉴 셰퍼드를 7월 20일 발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0년 전 미국에서 최초로 우주여행에 성공한 앨런 셰퍼드의 이름을 딴 뉴 셰퍼드는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지 52주년 되는 날에 발사됩니다. 6좌석 중 한 석은 경매로 일반인에게 팔아 민간인 우주 관광을 개막합니다. He or she will write him or herself into the history books, not just of spaceflight, but of history. And on top of that, they're opening the doors for other space explorers to pass through behind them. 탑승객은 우주 경계선인 고도 100km 이상 날아올라 우주와 지구를 바라볼 수 있으며 3분 정도 무중력 상태를 체험한 뒤 내려오게 됩니다. Yeah, we've always enjoyed this incredible thing called space, but we always want more people to be able to experience it as well. So I think this is a grea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스페이스X는 올 연말 민간인 4명을 태운 우주선을 발사하고 버진 갤럭틱은 내년 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우주 관광을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아프리카 말리의 20대 여성이 9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저체중의 미숙아로 태어나긴 했지만 아기들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현재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회 기자입니다. 의료진이 인큐베이터 속 아기들 상태를 시시각각 관찰합니다. 여아 5명에 남아 4명. 모두 지난 4일 태어난 쌍둥이들입니다. 정상 주스도 못 채우고 0.5에서 1kg의 초극소 저체중으로 태어난 만큼 아기들은 각종 장비를 몸에 달고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상태입니다. 아기 엄마도 곧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올해 25살의 이 산모는 임신 6개월째에 말리에서 모로코로 건너왔습니다. 현지 의료기술이 열악해 다둥이를 낳을 수 없어 말리 정부가 이웃나라 모로코에 수술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السيدة هذه جات عندها 25 أسبوع ديال الحمل، هاد 25 أسبوع ديال الحمل ما كانش ممكن لينا تولد في هذاك الساعة، دونك خاصها لابد من مدة الحمل طوال مينيموم توصل 30 أسبوع. 30 أسبوع تقريبا 7 شهور ونص 8 شهور. 초음파 진단에서 아기들이 다 잡히지 않아 수술 전까지 아기 엄마는 칠둥이를 가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구둥이 임신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기 엄마가 임신 전 배란 촉진 등 특별한 시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71년 호주와 1999년 말레이시아에서도 구둥이가 태어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태어난 아기들은 모두 생존하지 못해 이번에 태어난 아기들이 생존한다면 세계 최다 쌍둥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현재 기네스 기록에는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8쌍둥이가 올라 있습니다. 한편 말리 정부는 출산한 산모와 가족들을 치하했습니다. 산모와 아기들은 몇 주 뒤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 A씨는 차를 세우고 밖으로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선발한 수사관 20명 가운데 2명이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수사관 합격자 가운데 2명이 최근 임용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각각 6급과 7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맑았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곳곳에 봄비가 내립니다. 이번 비는 5에서 10mm 정도로 양도 적지만 내리는 시간도 짧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아침에 수도권과 영서지방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비구름이 남동진하면서 지역마다 한두 시간 정도 비를 뿌리겠습니다. 다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황사도 유입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오후에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21도, 광주 22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공기는 계속해서 무척 탁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